갑니다. 네. 셋. 나버렸네. 졸라 따가워. 혹시 그 다음 그거에 네. 그 노팬티로 올 수 있나요? 오겠습니다. 오케이, 노팬티로서 고추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찍 리뷰 2025년의 마지막 날 촬영하고요. 2026년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5년은 어떻게 잘 지낸 것 같습니까? 25년은 저한테도 변화가 되게 많았고 사실 이스타 나온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제 저는 뭐 다른 채널은 그냥 밖에서 얘기하거나 디스코드로 만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항상 제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개드립? 아니 대표님 제 방송에 오면은 대표님을 많이 물어봐요. 실제로 어떻냐. 아, 뭐 이런 그래요? 거. 근데 이제 뭐 저는 이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저는 가서 되게 신나게 얘기하고 온다. 좀 얘기하는 사람을 되게 신나게 해주세요. 이게 얘기를 재밌게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꼈고 그래서 어쨌든 이스타 TV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채널인데 제가 이스타 TV 또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 전에 한 번도 같이 안 찍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완전 첫 촬영으로 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거의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그치. 맡겨주신 게 저는 네. 되게 뿌듯합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느꼈고 친구들이 특히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축구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다니까 애들이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스타 TV에 나가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제서야 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약간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친구분들이 좋은 친구구만. 그래요?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대학교 학벌이 막 그런 거잖아요. 막 내가 굳이 공부를 잘했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네. 막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은 그게 딱 이렇게 자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명문이 있죠. 그런 것처럼 고학력은 큰 고추와 같다. 뭔 유명한 느낌? 글 맞아요, 그거지. 맞아요. 예. 바깥으로 대놓고 얘기하는 건 좀 짜쳐. 근데 어. 속으로는 자긍심이 있고 약간 이런 예. 느낌이죠. 그것만한 비유가 없긴 한데 네. 그래서 뭐 저도 여기 이제 나가서 얘기하니까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좋습니다. 뭐 또 축직 덕을 많이 봤죠. 아니요, 전 좋았어요. 26년에도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년에 업로드가 되는 거니까 네. 새해 첫 찍 리뷰인데 지난번에 이제 어버 갔잖아요. 네. 또 많이 맞췄네. 그러니까 지금 타율이 지금 2회 연속 굉장히 좋아요. 2회 연속 이 리버풀 울버햄튼 이게 스코어를 네. 이 울버햄튼 골 맞히는 게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갔고 토트넘이 어떻게 또 잘했네. 갑자기.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3개 맞췄거든요. 네. 근데 축직먹은 3개 맞춘 거에다 스코어까지 하나 얹어가지고 맞춰가지고 3대 6이에요. 더블 스코어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 대를 이제 갖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마지막 예측하기 전에 혹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때리고 가야죠. 처형식. 처형식. 네. 한번 처형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타율이 좋아. 오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본머스 대 아스날 맞대결부터 보겠습니다. 본머스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물론 첫 시즌 무승부는 너무 나름의 성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즌 초반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아스날은 빌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다시금 좀 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본머스는 이제 전체적인 리그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승리가 10월 26일이고 지금 경기 수로만 따지면 10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어느새 15위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뭐 바로 아래 뭐 리즈 같은 팀들 있고 리즈가 이번에 또 경기하고 이러면 또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첼시전 성과는 있었지만 사실 그 두 개의 스로인이 아니었다면 그치. 사실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은 미쳤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아스날이 결국에 만약에 이번 시즌도 뭐 준우승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이 경기에서 뭐 어떻게 승점 드랍이 있었거나 드랍이 있으면서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생각한 것보다 좀 크게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지금의 빌라가 약간 뭐 되게 상한가를 치고 있는 팀을 딱 잡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주 크게. 11연승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승점으로 따지면 뭐 한 3점짜리 게임이지만 저는 뭐 5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선수들의 사기에서. 그래서 아스날이 뭐 공격수까지 다 돌아온 상태에서 흐름 타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상반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돌아온 상황에 데클란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에는 경미한 무릎 부상이었던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 문제는 칼라피오르입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잘못하면은 한두 달이에요. 또 못 나옵니다. 뭐 인카피에가 저는 센터백보다는 왼쪽 사이드백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칼라피오르랑의 경기력 차이가 좀 있으니까 아쉽죠. 네.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그 지금 아스날 팬들이 아닌 분들도 물론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만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의 단연 화두는 요케레스 앤 에제입니다. 에제가 지금 좀 애매해졌고 요케레스는 존 못 치고요. 진짜. 그 축직먹 채널에도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봅니까? 요케레스 일단 감사 인사 먼저 드릴게요. 어. 왜냐면 유튜버로서 예. 그런 화제성을 가져다 주는 선수. 네. 조시도 좀 잘 너무- 뽑히고. 네, 좋습니다. 썸네일에 한번 박아놓으면 좋은데 이제 저는 이 아스날 스쿼드의 특수성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스날이 지금 스트라이커로만 따지면 거의 5명. 1번 요케레스, 하베르츠, 제주스, 메리노, 마갈량이스까지 오케이. 5명인데 아르테타가 원하는 어떤 왕국이잖아요. 그런 왕국의 그런 좋은 선수들을 유지하려고 하면 저는 철저히 성과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케레스는 오케이 믿어주는 거 알겠어. 하지만 제주스가 나와가지고 진짜 몇 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훨씬. 물론 이제 뭐 빌라의 그때 의지도 조금 떨어지기 했고 체력도 떨어진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 다 따져도 그랬을 때 지금 제주스가 얼마나 더 쇼앤프루브를 해야 리그 같은 데서 주전으로 쓸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는 요케레스가 벤치 한 번은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벤치에 한 번 앉는 긴장이 오히려 요케레스의 폼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고 제가 느꼈을 때는 요케레스 머리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헤더가 아니라 머리 스타일? 아니면 대가리? 두뇌. 뇌 뮤지컬.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느낀 거는 역습에서 어쨌든 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센터백이랑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쵸. 갑자기 속도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속도 변화라는 게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속인데 감속이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로 수비수랑 멀어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문제인 것 같아. 네. 그걸 안 해. 네. 같은 속도로 약간 그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크루즈 모드나 아니면 전기차에 걸어놓는 것처럼 그냥 정속으로 띵. 네. 어떤 수비수가 그걸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자꾸 그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더 지금 깨어 있는 생각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경기 중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무의식 중에 그냥 센터백이 있는 곳으로 가버려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부가적인 효과도 안 일어나죠. 내가 사이드로 가야지 센터백한테 딜레마를 주는 거죠. 너 나 따라 나올래? 그러면 너 가운데 공간 어떡할래? 내지는 나 안 따라 나오면 나 지금 프리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지금 요케레스의 활동 범위가 너무 적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끌어내는 움직임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저는 요케레스가 그러니까 공격수가 골 못 넣어도 영향력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영향력적인 측면으로도 너무 좋지 않다. 그리고 제주스가 공을 더 잘 지켜요. 등지고 딱딱이 더 잘 돼요. 이 경기에서 곧장 보여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라이브 중에 그 얘기도 했어요. 이 봐라 이거. 제주스가 엉덩이 버티면서 내줘서 결국엔 그게 터치아웃인가 파울로 끝났는데 저는 그게 제주스가 못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경합과 어떤 피딩은 우승을 바라봐야 하는 팀의 공격수라면 응당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탑 공격수는 그 정도는 하죠. 제주스가 그걸 우와 씨 저걸 지켜 이거 정도 아니잖아. 맞아. 웬만하면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장면에서 전반전에 요케레스한테 공 줬는데 못 지켜서 역습 그치. 한번 당했어요. 맞아요. 네. 비슷한 장면에서 제주스한테 갔는데 지키고 앞으로 나갔잖아요.
그거가 사실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큰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한 톤 버텨주는 거. 근데 그게 정말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냥 그리고 터치가 달라요. 그 터치가 결국 실력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근데 이제 결국 요케레스는 터치가 좀 튀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찍어 놓을 득점력이 없다고 하면은 아스날이 기용할 이득이 없다고 그치. 봐서 저는 이제는 제주스로 쭉 가는 그러니까 쭉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 한번 변화를 줘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하베르츠도 벤치에서 아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그치, 같은데 무조건 생각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 원래 카이 하베르츠가 부상으로 빠지기 전에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근매스업을 한 상태였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돌아온 다음에 봤나요? 쏙 빠졌어요. 뻥근육 했다가 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요케레스 보고 한 게 아닌가.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막 얘기가 있었어요. 야, 이거 다시 쏙 뺐네. 다시 돌아서 하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요케레스를 벤치에 들어가는 게 응당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스가 선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그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선수도 내구성이 문제가 있는 선수라 혹시 깨질 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바로 제주스를 선발로 못 쓰는 게 아닌가라고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거에 좀 더불어서 그 제가 이제 디에슬레틱에서 본 현지 측의 얘기로는 그러니까 제주스를 혹시나 1월에 엄청나게 좋은 제안이 온다고 하면은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쇼케이스 위에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어쨌든 뭐 지금 폼으로 봤을 때는 제주스다. 그리고 하베르츠가 그때 이제 홍콩이죠 프리시즌 네. 그때 이제 그 엄청 커진 걸 봤었는데 하베르츠가 또 되게 할 일이 많잖아요. 많죠. 진짜 해야 될 거 많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히려 감량한 게 더 낫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여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그리고 이전 체격이었을 때 경합이 안 됐냐? 그거 아니기 때문에 잘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저는 유크레스 보면서 느낀 게 빵 크다고 경합 잘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밸런스와 생각인 것 같아요. 노하우나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일단 요케레스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추가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트로사르 저는 뭐 이제 뭐 농담삼아 벨기에 아자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자르는 벨기에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검은 악리 이런 거죠. 네.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뭐 요즘 요즘 트로사르 보면 벨기에 트로사르가 아자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트로사르 잘해요. 1대1 일단 기가 막히고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 선수가 원래 볼 호그슨 플레이라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끌고 막 이러는 거, 템포 늦추고. 근데 요즘은 그것도 잘 안 하고 오히려 어쩜 그런 느낌이야. 사람들이 에제한테 바랬던 느낌이 약간 이 느낌이었는데 이 선수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확실히 주급 효과. 역시. 근데 이런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거라고. 이거는 진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게 그 돈이 많고 적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차라리 돈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는 게 또 계량화할 수 있잖아요.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네, 예측 가능성도 생겨버리니까 어쨌든 트로사르가 그렇게 돈을 올려받으면서 축구력이 같이 비례해서 상승하는 것 같고 제가 뭐 트로사르의 전체 인생 커리어를 다 지켜본 건 아니긴 하지만 역대 커리어 중에 가장 축구력이 높은 시기가 아닐까. 가장 높은 레벨의 무대에서 뛰면서 그런 느낌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스 부상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세모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메리노가 나왔을 때 저는 미드필더의 메리노 너무 영향력이 적다. 너무 없어. 없는 것 같아. 그냥 피터 형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둔해서 미드필더 하기에는 그 압박을 샥샥 빠져나가기에는 좀 느린 부분이 있고. 라리가를 그래도 좀 보니까 예전 알거실 감독이 있을 때 미켈 메리노는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이었잖아요. 수비맨디랑 같이. 그래서 그때 영주 형이나 이제 라리가 보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메리노가 라리가에서는 피지컬로 다 눌렀대요. 근데 이게 잉글랜드 와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거 호적호적거리다가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잉글랜드 리그에서 뛰려면 어느 정도 밸런스나 피지컬이 없으면 이거는 살아남기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축직먹 세대 선수보다는 좀 이전 세대인데 그 세비야 선수들을 좋아했습니다. 실제로 아스날이랑도 연이 많아서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안타깝게 호세 안토니오 로예스나 아니면 아스날 선수는 아니었지만 헤수스 나바스나 디에고 카펠 아니면 제가 오매불망 바랐던 선수가 밥티스타였어요. 밥티스타가 삼선에 서기도 하고 공미에 서기도 하고 그 압도적인 피지컬로 막 경기만 봐도 툭 밀면 라리가 수비수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프리미어리그 와서 와 저쪽 상대 조그만한 공격수가 밀어 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차이가 그리고 파울을 부는 어떤 그 감도도 다르다 보니까 라리가 혹은 이런 선수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라리가는 좀 덜 딱딱하다고 해요. 약간 선수들이 되게 기술적이고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유연도 하고 거기도 파울과 몸싸움은 있긴 있죠, 합니다. 많죠. 뭐 헤타페 이런 팀들 보면 네. 남들 죽이려고 들어오니까. 약간 프리미어 리그는 갖다 박는 느낌이고 에. 라리가는 파울이 거친 느낌이라고 맞아. 해야 되나?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긴 거칠면 거의 파울성 그쵸. 그런 게 많은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리노가 원래 이제 수비맨디랑 같이 소시에다드 뛰었잖아요. FM에 그거 있어요. 케미선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기도 있고 유로 때도 보면 둘이 세트로 그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스페인에서. 어. 그래서 이거가 있는데 아스날에서는 뭔가 그 케미선이 없어졌어. 그냥 또 따로따로인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아스날 스쿼드에 박투박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성향이 저는 이제 뭐 라이스, 메리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메리노 뺀다고 하면은 사실 뭐 에제나 뭐 하베르츠를 매잘랐으면 전 좀 공격적으로 밸런스가 잡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에제 하베르츠를 쓰기에는 너무 공격적이 될까봐 이 라이스의 부상을 어떻게 또 메꿔야 될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라이스가 다음 경기에도 못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는 차라리 뇌르고르를 6번으로 세우고 수비맨디가 8번 성향을 또 안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니 거기도 소시에다드죠. 수비맨디 외대고르를 앞쪽에 좌우 메잘라든 이렇게 세운 다음에 뒤쪽을 네르고르한테 맡겨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뒤에 이제 살리바 마갈량이스가 돌아왔으니까 해보긴 했습니다. 이번에 빌라전 후반전에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다음 경기에? 왜냐면 근데 메리노를 또 아르테타는 좀 고잘 써요. 그러니까 고잘 쓴다는 게 잘 써요가 아니라 계속 내보내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보낸다. 네. 그 고잘 쓴다는 게 그러니까 자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 한 자리가 또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라야 이것보다 잘 막을 수 있나? 뭐 이번에 그 빌라 이제 세컨볼 막는 것도 네.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역시 돈나룸마 라야 우승권 키퍼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게 상대 전적을 보니까 아스날이 최근 본머스 상대 2연패 중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상대 전적이 엄청 좋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덜미 잡히면 너무 아깝죠. 그래서 요거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본머스 첼시전에 둘 다 롱스로인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목할 선수 체크해보죠. 네, 주목할 선수 바로 메리노 뽑았습니다. 메리노가 나왔을 때 어떤 장점을 자기가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저는 메리노가 지금 뭐 당장 빨라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더 간결하게 하는 거, 다이렉트로 패스 좀 더 잘 넣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부카요 사카 뽑았는데 오늘 경기도 그렇고 사실 부카요 사카가 약간 옛날 사카가 아닌 느낌이 요새 좀 들어요. 조금 그런 게 있죠. 네, 퍼포먼스가 그래서 유효 슈팅도 그렇고 사카가 원래 되게 좋았던 게 왼발로 차는 척하면서 오른발로 갖다 놓고 그 오른발 슈팅이 유효로 많이 갔었거든요. 꽤 괜찮아요. 네. 파든 니어든.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도 잘 안 나오는 맞아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와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카의 비상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요 경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 입장에서 다행인 건 이때는 아마 세메뉴가 맨시티로 옮기고 난 다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첼시가 안 된 거죠. 첼시가 세메뉴를 지금 4번 만나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게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리즈 대 맨유인데요. 리즈는 분위기가 뭐 칼버트 루인과 함께 꽤 괜찮은 편이고 반대로 맨유는 결국에 지난 경기 이번 경기 안 진 거거든요. 1승 1무인데 지금 민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 울버햄튼이랑 무승부한 거, 백5에 대한 선택, 백3에 대한 선택, 그 다음에 왜 저 데런 플래처의 아들을 저렇게 일찍 쓰는가 등등. 아모린 감독의 경기력적인 부분에 대한 측면은 아까 저 영상으로 봤는데 경기 끝나고 OT에서 야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 지금 앨런 로드 원정은 부담된다. 네. 지금 이제 리즈가 이게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아마 리버풀이랑 게임을 하고 맞아요. 올라갈 네, 거예요. 금요일 새벽에 그 경기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촬영일 기준으로는 최근 5경기 무패입니다. 2승 3무고 이 기점이 시티전 그 백스리 그치. 그 후반전에 변화하고 나서부터 파르케 감독이 이거다. 이 맛이다. 어. 그러면서 그걸로 쭉 가고 있는데 이게 성적이 나오고 있어요. 굳이 바꿀 필요 없죠. 잘하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고 맨유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경기력도 나오고. 근데 의외로 또 하위권 팀한테 승점 못 챙기고 이게 본머스도 최근 이제 하위권이라고 보면은 이제 본머스 울브즈 무승부가 되게 뼈아프다. 웨스트햄이랑도 비겼나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팀들한테 승점을 못 따오는 거는 사실 은근히 맨유가 승점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욕처먹었던 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방어가 잘 됐는데 이런 데서 드롭을 덜 했으면 지금 사실 4위 자리가 맨유일 가능성이 큰 거죠. 약간 맨유는 그 좀 기대 안 하는 경기에서 막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겨요. 잡아. 막 눈에 피 들어가고 네. 막 이러면서 이겨요. 근데 이런 경기는 멀끔하게 비기고 그래 멀끔하게 멀쩡하게 또, 하다가 이상해. 그런 식으로 네. 가는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백스리에 대한 선택이 뭐 아무래도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난 경기랑 바뀐 게 그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울버햄튼 진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남들 다 승점 챙기고 있는 와중에 맨유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위기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의 맨유인데 리즈 원정 이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두 팀도 여러분 더비입니다. 더비기 때문에 생각보다 격렬해요. 네. 이거 리즈가 또 요즘 분위기가 괜찮아가지고 맨유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관전 포인트 보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 로즈 더비, 맞아요. 로즈 장미더비라고 라이벌리 하죠.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은 리즈에는 지금 폭주하고 있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바로 칼버트 루인이고요. 요키레스랑 비교되는 선수죠. 게리 리네커 이런 사람들이 비교하더라고. 움직임 보라고. 6경기 연속골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기록이고 그 중에 이제 6경기 중에 시티, 첼시, 리버풀이 섞여 있어요. 이거는 뭐 강팀, 약팀 상관없이 자신의 퍼포먼스 잘 보여주고 있다. 르인 아주 무서운 상태고요. 18라운드 기준으로 이제 제가 옵타에서 세트피스 득점 순위를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리즈가 1등입니다. 12골이고요. 그 XG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에 골도 많이 넣고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도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 바로 리즈다. 그러니까 코너킥 그리고 롱스로인 이거 두 개가 진짜 파괴적입니다. 이거를 맨유가 막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맨유가 본인들의 세트피스 득점이 생각보다 높아요. 맞아요. 꽤 높은데 실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즈한테 오히려 당할 수도 있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되긴 합니다. 리즈 또 센터백 뭐 비올 같은 선수 떡대가 뭐 덤프 트럭으로 막 그쵸?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고 일단 마운트의 부재가 느껴졌던 이번 맨유의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운트 같은 선수가 결국에는 은베모 쿠냐 같은 선수를 더 빛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네. 마운트가 뛰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더 넓은 공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운트가 없다 보니까 그런 화려한 선수들을 빛나게 희생하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도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운트가 은근 그 떨어진 세컨볼 되게 잘 잡더라고요. 그리고 기본기가 좋아서 그런 거 터치 깔끔하게 하면서 앞으로 뿌려주는 거 잘 되는데 맨유가 마운트 없으니까 그런 부재가 많이 느껴졌고요. 리즈, 맨유 둘 다 롱볼을 잘 섞어서 사용하는 팀들인데 저는 이제 맨유의 수비수 중에 좀 어린 선수들이 있는 걸 주목해봤어요. 지금 헤븐. 네, 헤븐이나 요로. 요로. 뭐 요로는 요새 조금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맨유가 더리어트 맥과이어가 없다 보니까 이제 헤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헤븐 지금 잘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칼버트 루인의 짬이 또 그런 어린 선수들 되게 잘 흔들어 놓고 그리고 파울도 잘 얻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헤븐이 칼버트 루인한테 얼마나 안 흔들리느냐. 그치. 요것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베테랑 공격수들이 그 신인 수비수들 만나면 그것도 많이 한대요. 트래시 토크. 음. 계속 약 올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멘탈 흔들릴 거 아니야. 그때 흔들릴 때 딱 조지는 게 원래 또 뭐 그 스포츠가 그런 맛이니까. 만약에 헤븐이 또 이 아스날 출신이기 때문에 칼버트 루인을 또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칼버트 루인 지금 상태에서 헤븐이 잘 막는다? 얘는 시험대 하나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요즘 칼버트 루인 막으면 그러면 인정이지. 약간 증표가 되는 네.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맨유가 사실 중원에 공 잘 차는 선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브루노 마운트 빠지니까 가운데서 좀 투박한 전개가 나오고 있고 네이션스 나가면서 핵심 선수들 나가기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아모림이 백스리를 또 쓴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가르테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가르테는 저는 4-2-3-1에서 투볼란치 중에 한 자리에서는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 작은 팔리냐라고 해야 되나? 작팔. 공은 조금 그래. 못 차도 그냥 너는 그냥 쓸어주기만 해. 어. 이런 빌드업의 부담을 줄여주면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롤을 되게 한정적으로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3-4-3 중미는 공도 좀 잘 차야 돼. 할 게 많아. 때문에 이 우가르테가 그런 거에서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다음 경기 백포를 쓸지 백스리 쓸지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상대 전적만 따지면 맨유가 괜찮긴 합니다. 리즈가 이제 20-21 시즌에 다시 승격한 이후에 4승 2무 맨유가 기록하고 있어요. 아직 무패고. 네. 그래서 뭐 전적 자체는 맨유가 리즈 상대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목할 만한 선수를 뭐 칼버트 루인으로 할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헤븐으로 갈까요? 네, 저는 맨유에서는 헤븐 헤븐. 뽑았습니다. 안정성이 그래도 어린 선수치고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침착성이 좋다 보니까 저는 어려도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특징이 이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고점은 되게 가끔씩 그렇죠. 되는데 땅땅 찍지. 이 선수의 저점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출전 시간을 많이 주기가 감독들이 부담스러워진다 생각해요. 특히나 수비수는 그런 것들이 더 경향성이 있는데 헤븐은 나이에 맞지 않게 저는 침착하고 좀 원래 뛰던 선수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헤븐이 많이 부여받는데 이게 이제 좀 시험 무대가 될 것 같고요. 리즈는 슈타흐 뽑아봤습니다. 슈타흐. 제가 이제 좀 리즈의 통계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슈타흐가 팀 내 기회 창출 1위예요. 근데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래쪽에서 하거든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리즈가 이제 암파두가 센터백 바로 앞에 네. 서고 그 옆에 이제 슈타흐나 이런 선수들이 서주는데 슈타흐가 어쨌든 볼 배급이나 팀 내 그런 것들을 좀 전담하고 있고 뒤쪽에서 이제 기회 창출을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양발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슈타흐의 게임 운영이 또 맨유를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즈 맨유 봤고요. 그다음 토트넘과 썬더랜드 경기로 갑니다. 요 두 팀 모두 다 주말 지금 우리가 라운드를 예측을 하는 거니까 금요일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어디랑 하냐 저기. 브렌트포드. 네, 브렌트포드랑 하고 썬더랜드가 홈으로 맨시티를 불러드립니다. 썬더랜드 화이팅입니다. 일단은 지금 토트넘은 촬영일 기준으로는 팰리스전 의외의 승리를 그쵸. 거두긴 했어요. 근데 이제 브렌트포드전 경기력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팰리스전도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겼죠. 이기면 이제 분위기 차원에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그 그레이가 코너킥에서 헤더골 넣을 때 콜로무아니가 좋아하는 걸 봤거든요. 로또 탄 줄 알았잖아요. 아니 임대훈 선수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거 보고 그래도 뭐 자기들끼리는 되게 그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나? 뭐 분위기가 이런 아주 나쁘진 않구나. 네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썬더랜드는 리그 순위 같은 경우에는 잘 방어를 네. 하고 있고 촬영일 기준으로 리그 일단 4패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위권 팀들이랑 비슷하게 가고 있고 썬더랜드는 사실 득점이 많고 이런 팀은 아니지만 끈적하게 가기 때문에 또 토트넘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을지 요게 이제 지금 양 팀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썬더랜드가 이제 금요일에 맨시티 경기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네이션스컵에 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커요. 네. 준주전급 선수들이 많이 나갔어요. 일단은 나간 선수들 보면은 뭐 하빕 디아라, 노아 사디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자카의 보디가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중원의 핵심 나갔고 탈비도 생각보다 기술적으로 골 좀 넣잖아. 네, 어려움을 주는 선수인데 탈비도 없고 뭐 헤이닐드도 수비 핵심으로 예. 많이 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선덜랜드가 지금은 약간 뼈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토트넘이랑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계속해서 포인트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네. 지금 이제 양팀 득점력이 조금 빈곤한 편이라고 보여져요. 네. 촬영일 기준으로는 최근 5경기 7득점, 7득점. 토트넘, 썬덜랜드 3득점입니다. 빈약한 득점력이라 서로를 뚫을 수 있을까? 방패와 방패끼리 이렇게 될까?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토트넘의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는 건 저는 오히려 삼선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뭐 토트넘의 왼쪽 윙어를 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드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왼쪽 윙어는 사실 만약에 메디슨이나 쿨루셉스키까지 돌아온다는 가정하에는 시몬스가 또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몬스도 왼쪽으로 분류한다고 하면 시몬스, 오도베르 그리고 텔은 아예 안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급한 건 왼쪽이 아니다. 오도베르도 지난 경기 교체해서 나오면 괜찮은데 골대 맞은 것도 있었고. 네. 문제는 이제 저는 더 문제는 삼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선은 숫자는 많아요. 아 근데 쓸만한 선수가 어느 정도 있는가가 애매한 거지. 네, 애매해요. 다 뭔가 고만고만한 그래. 느낌. 그리고 다 미완의 대기들이야. 파페사르, 베리발, 뭐 그다음에 아치그레이 모두 다 유망한 선수인 건 알겠는데 지금 누구로 세울 거야? 그럼 이제 나이 좀 찬 선수들 팔리냐 벤탄쿠르 볼이 앞으로 안 나가잖아요. 골 때리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애매하면 문제가 뭐냐면 정리할 선수를 고르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 네, 그런 상황이어서 삼선이 어떻게 보강될지 뭐 겨울 이적 시장에는 뭐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선수들로 만들어가는 축구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고 토트넘이 하나 노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솔랑키나 쿨루셉이 돌아오면 달라질 것. 하지만 그 선수들도 삼선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삼선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돌아온다고 하면 거기로 공이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토트넘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꿔서 드라구신이 복귀하면서 토트넘 센터백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백스리는 또 생각이 없을까? 프랭크 감독이 뭐 백스리를 안 해본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쓰는 감독이죠. 네, 필요할 그래서 때. 이렇게 공격이 약할 때 만들어가는 게 안 될 때는 그냥 수비적으로 가면서 단단하게 가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썬덜랜드도 그 득점 과정이 뭐 만들어서 넣는다기보다는 뭐 역습, 세트피스, 중거리 슛 주로 이제 약팀들이 강팀을 깨기 위한 그런 방법들로 공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수비진이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 전적은 2010년부터 따졌을 때는 토트넘 홈만 따졌을 때는 6대 0으로 토트넘 우세.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네, 토트넘이 썬덜랜드 상대로는 강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이제 순위가 둘이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토트넘이 요새 경기력이 안 나오는 게 포로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포로가 올해 꽤 좋았죠 초반에. 근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의 폼도 좀 갈리고 이러면서 아쉬운 데다가 그때 이제 관중들이랑 좀 이슈 있고 그런 다음에 영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포로가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쿠두스도 같이 그런 떨어지죠. 느낌이 들어요. 약간 뭐 아놀드가 있을 때 살라가 아놀드가 안 되면 뭐 살라가 죽는 그런 같이. 상황이 발생하듯이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그래서 이제 포로가 또 살아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토트넘 입장에선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주요 선수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토트넘은 누구 있나요? 토트넘은 히샬리송. 이시아. 지금 방송하는 시점에
이미 득점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참 재밌는 선수예요. 네. 이 선수가 저는 괜찮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떨 때 보면 한심할 때도 있고 근데 은근히 또 스탯은 잘 쌓아놓는 편이고 저는 히샬리송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죠? 히샬리송이 이번에 그 팰리스전도 오프사이드로 2골 넣긴 했는데 그게 쉬운 골만은 아니었거든요. 얘는 다이렉트 슈팅은 진짜 잘해요. 근데 자기가 공 쳐놓고 슈팅각 만들어서 슈팅할 때는 잡아놓고 하는 걸 못하는구나. 네, 별로인 것 같아요. 그때 슈팅이 제대로 안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월드컵만 봐도 시저스키 기가 막히게 그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라서 음. 얼마나 그럼 질 좋은 크로스를 받아줄 수 있는지 음.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샬리송 뽑았고 썬더랜드는 아딩그라 한번 아딩그라. 뽑아봤어요. 아딩글라가 뭐 초반에 잠깐 나오다가 이제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 탈비 같은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기회를 점점 못 봤다가 이 선수들이 다시 한 번에 네이션스 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기회를 잡고 있는데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뭐 최근에 기회를 못 잡았는데 이때가 저한테는 기회다 뭐 이러면서 아딩그라가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 팀에 이번에 안 뽑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자신도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아, 이 상황에 난 팀에서 좀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가마차기로 득점 하나 했고 크로스도 브로비한테 엄청 좋은 크로스 넣어줬는데 골대 맞았고요.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아딩그라가 지금 폼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 토트넘이 만약에 아딩그라 나오면 이 선수 제일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트넘과 썬더랜드 경기 봤고 자 그다음에 일요일 경기로 넘어갑니다. 풀럼과 리버풀인데 풀럼은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리버풀도 분위기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은근히 노살라 이후에 지지 않고 있고 뭐 경기 내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풀럼은 리그 기준으로는 3연승 중입니다. 분위기 아주 좋고요. 풀럼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위권, 하위권 뭐 이런 팀 중에 보강이 가장 안 됐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에는 리듬 잘 찾고 있는 모습이고 풀럼이 뭐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어느 정도 합이 맞다 보니까 그런 거 바탕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축구의 제 이워비, 베시 이런 선수들이 네이션스컵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워비 같은 선수는 저는 풀럼에서 되게 중요한 선수라고 엄청 느껴져요. 중요하죠. 역시 또 아스날 레전드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약간 풀럼이 아스날 이중대라고도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스날 출신 선수들 많은데 어쨌든 이워비가 윙어도 되고 뭐 삼선도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 다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 풀럼이 교체할 때 이워비를 계속 남겨놓으면서 그 여러 자리 써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워비가 없는 게 조금 이제 풀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리버풀은 촬영일 기준 7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이 리즈와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고 공식 4연승, 리그 3연승 중입니다. 엄청난 흐름이고요. 다시 한번 흐름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각각 웨스트햄이랑 울버햄튼을 잡았고 방금 축진목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까지 경기를 보고 이 경기로 들어가는 건데 포인트는 봐야죠. 이게 저는 오늘 이거 예상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경기거든요. 왜냐하면 리버풀이 잔잔하게 좋아진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또 풀럼 원정이 생각보다 또 까다로운 데가 있어서 잘 예상이 안 가더라고.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살라 없는 경기에서 더 팀 게임을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리버풀이 그래도 저는 에너지가 꽤 올라왔다고 느꼈거든요. 지난 울버햄튼전은 또 에너지가 더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리버풀이 점유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역습 많은 횟수가 다른 경기에 비해서 좀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 수비로 다시 내려가 줄 수 있어. 이런 거에 에너지적인 부담을 좀 덜 느꼈기 때문에 뛸 때는 쌩쌩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 팀 다 공격적인 풀백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리버풀은 프림퐁 저번 경기 되게 좋았죠. 그다음에 풀럼은 안토니 로빈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눌러놓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말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공격을 하게 되면 한쪽은 수비하는 거라 오히려 공격을 많이 하는 게 최선의 수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르츠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드디어 드디어 첫 득점을 개시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이런 하나의 득점, 이런 하나의 사건이 트리거가 딱 돼가지고 쭉쭉쭉 공격 포인트 쌓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물꼬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좀 본물 터지듯이 네. 막 공격 포인트가 나올 수 있죠. 네, 저는 그리고 비르츠 리그 아예 초반 단계보다 특히나 개선된 게 첫 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기들 보면 몸값이랑 별개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기술 수준이 좀 높다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이제 최근에는 경합 부분에서 수치상으로도 그 좋아졌다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프리미어 리그의 몸싸움 강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파울을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받는지, 그리고 이 정도에선 파울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템포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빨리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르츠 자체의 그런 클래스는 여태까지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적응하고 그런 것들을 끌어올린다면 저는 비르츠 뭐 여기서 멈추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림퐁, 저는 리버풀이 그 찍 리뷰 한 2달 전? 네. 그때쯤에 이제 리버풀 얘기하다가 리버풀이 가장 롱볼을 많이 당하는 팀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 리버풀이 점유율이 리그 내에서 제일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버풀의 문제는 점유율 높은 거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점유율 높을 때 못 뚫는 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프림퐁이 이번에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돼준 느낌 들었어요. 이번에 1대1 돌파로 사이드 찢은 다음에 컵백 이렇게 했는데 약간 거기서 저는 작은 독후 같은 느낌 들었다. 또 흐라벤베르가 요새 이제 커티스 존스를 더 아래다 쓸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페어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디어 괜찮다고 느꼈던 게 그 코나테의 빌드업적인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줄까를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트렌트가 있을 때야 이 와줘서 하면 되는데 그거 빠지고 난 다음에 사실 거기에 대한 계속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좀 해소를 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커존이 좀 아래로 내려와서 그렇게 풀어주면서 흐라벤베르를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뭐 프림퐁과 흐라벤의 합작품으로 이렇게 골이 나온 거라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적만 보면은 2011년 이후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는 11대4, 풀럼 홈 기준으로는 5대2로 리버풀이 우세하긴 합니다. 근데 최근 리그 두 경기에서는 1무 1패.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데가 아니야, 확실히 크레븐 코테이지가. 네. 그래서 풀럼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리버풀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보자면 저는 분데스 듀오, 약간 그 타향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의 뭔가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뭐 에키는 아픔이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 둘의 호흡이 좀 날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은근히 에키티켓 또 아픔이 있었던 게 그 골 넣고 경고받은 다음에 퇴장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그게 있었어. 여기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티가 덜 나는 거지. 여기는 진짜로 아파. 이삭, 비리츠도 아팠고, 프림퐁 여기 피나, 케르케즈는 이 리그 안에서 왔는데 딴 리그에서 온 것 같아. 나름대로 다른 애들이 너무 아파서 그렇지 골 넣은 것도 중간에 좀 빈 기간 생각하면 에키티켓도 고생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서로 의지하면 성장하는 것 같고, 그 둘의 첫 쇼케이스를 보면 커뮤니티 실드 때 둘이 만들었거든요, 첫 득점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분데스듀오 리버풀 한번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목할 만한 선수 체크해보죠. 네, 리버풀 역시 비르츠입니다. 득점을 못하다가 득점했으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저는 저는 비르츠가 어떤 조건을 좀 맞춰주면 되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리버풀에 3개의 태양이 있었죠. 비르츠, 살라, 이삭. 근데 2개의 태양이 없어졌어요. 알았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팅은 됐다. 그리고 키에사도 나왔을 때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뛰고, 에키티케도 많이 뛰어주기 때문에 오케이, 너네 뛰어주면 내가 맞춰줄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서 비르츠 한번 기대해봤고요. 풀럼은 역시 안토니 로빈슨입니다. 안토니 로빈슨이 한 2달 정도 꽤 긴 부상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달 14일에 복귀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풀타임 뛰고 있고요. 특유 에너지 레벨. 그다음에 뭐 풀백이 전진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변수들을 로빈슨 되게 잘 만들잖아요. 네. 거의 흡사 윙어 같은 네. 약간 이런 유가 있어요. 아인룰이나 그래. 뭐 안토니 로빈슨 뭐 이런 유가 있는데 어쨌든 안토니 로빈슨 한번 리버풀 입장에서는 되게 위협적인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경기를 봤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이번 라운드의 메인 디쉬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첼시의 맞대결이고요. 아마 글쎄요,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맨시티 라인업 혹은 서브 멤버에는 앙톤 세메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맨시티는 썬더랜드랑 경기를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내일 하고 이 경기를 치르고요. 첼시는 본머스전에서 세메뉴의 롱스로인 2방에 당하면서 물론 거기에서 가르나초의 바보 같은 바라보고만 있는 수비와 찰로바의 어시스트 백헤딩이 있었기 때문에 실점한 것도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맨시티는 굉장히 좋고 첼시는 12월에 단 1승밖에 없는 마르스카의 12월은 춥습니다. 휘리첼러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 이거는 대표님이 되게 관심 있게 보실 경기 같아요. 그럼요. 첼시 팬이 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네. 이번 주 내내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본머스는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빌라전 잡았기 때문에 썬더랜드랑 첼시 스타디움 오브 라이트와 스탠포드 브리지의 느낌으로 응원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일단 맨시티가 그 이번에 노팅엄전은 노팅엄이 준비를 정말 맞아요. 잘해요. 어려웠죠 이거. 노팅엄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티가 이거는 그냥 억지로 돌렸어요. 근데 이제 이 억지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이게 우승에는 매우 중요한 그런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예, 완전히 위닝 멘탈리티가 살아있다. 그리고 시티가 지금 8연승 중입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메뇨의 이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쵸. 그리고 돌아오면 뭐 바로 페비 뛰게 할 건지 뭐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첼시는 최근 리그 5경기 1승이에요. 너무나 좋죠. 12월은 아. 진짜 치명타입니다 이 아저씨. 진짜 마레스카 12월 약하네. 그리고 이제 그 첼시가 강팀한테 잘하고 약팀한테 승점을 다시 주는 놓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홍길동. 네. 그래서 이 영향이 저는 뭐 제임스 쿠쿠레아가 이번 경기에 선발로 못 나왔기 때문에 제임스는 이제 후반에 들어오긴 했지만 쿠쿠레아의 그런 뭐 여러 가지 플레이들이 없기 때문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역시나 첼시는 주전에 한 명 한 명의 그 퍼센테이지가 매우 큰 팀이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쿠크레아가 이제 지난 경기 햄스트링 쪽에 약간 이상을 느껴가지고 이번 본머스전에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귀스토랑 아치안퐁이 나왔어요. 쿠크레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촬영일 기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첼시 본머스전에서 5분도 안 돼서 카이세도가 경고를 받으면서 징계 이 경기에 못 나옵니다. 네. 이거는 좀 치명상이라고 봐야 돼요. 아스날 팬분들도 아쉬워할 소식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 굉장히 아쉽죠. 멍청아! 일단 이거죠. 네. 그 어떻게 보면 카이세도는 지금 첼시의 미드필더인 알파이저 오메가인 선수인데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전에서 비겼던 이유는 그때 바보 같은 태클하고 퇴장당했잖아요. 근데 이때도 물론 뭐 본인 혼자 중원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다 보면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중요한 순간에 경고 누적으로 또 빠지면 뭔가 카이세도가 이럴 때마다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안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 경기 아스날전 기점으로 이 징계의 영향도 있고 지금 뭐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좀 중원에서 독박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갈려나간다는 느낌이 좀 이 선수들 들어요. 네. 그리고 카이세도가 없으면 누가 고생하게 되면 제임스예요. 맞아요. 근데 제임스는 약간 저는 이게 이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맨시티전에서 폭발시키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경기에서 혹시 그 에너지가 처질 네.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폭발시켜야죠. 카이세도의 네, 폭발해야죠. 카이세도의 부재는 이제 제임스의 부담을 또 가중시킨다. 자, 경기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체크를 해봤을 때 분명 경기의 어떤 주도권은 맨시티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는데 아까 축진거 기획인 것처럼 2025년의 첼시는 클럽 월드컵 때도 그랬고 중요한 순간에 승부처라고 불리는 라이벌 혹은 강팀과의 경기에서 뭔가 포인트를 갖고 와서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게 파리 생제르맹전의 충격적이었던 그 경기, 그 다음에 아스날전에서 한 명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더 압도적인 경기를 한다거나
이 경기에서 혹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뭐 이 경기는 양 팀의 감독부터 되게 주목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뭐 사제지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음. 어쨌든 뭐 수석 코치와 같은 감독의 패밀리였으니까. 네, 그런 대결인데 감독들 간의 비틀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뭐 비유하자면 펩은 이제 둘 다 주머니라고 비유하면 펩은 아예 주머니를 바꿔서 미리 가 있는 그러니까 좀 패러다임을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의 감독이라고 네. 생각하고 마레스카는 그때그때 주머니 내용물을 바꿔가는 바꾸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펩은 애초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가려면 비틀기 없이는 그치. 여기까지 못 못 가죠. 버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펩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나갈지. 펩은 제가 봤을 때는 플랜 A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수들한테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세트 피스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될 것 같고 마레스카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지고 나올지. 카이세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하려나? 뭐 그냥 엔소 그다음에 리스 제임스 뭐 이런 식으로 갈지 밑으로. 아니면은 그냥 산투스를 그냥 안드레 산투스를 대체자로 넣는다거나. 써서 이렇게 할지 네. 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게 쿠쿠레아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만약에 쿠쿠레아가 못 나오면 귀스토가 아마 왼쪽 풀백을 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이트백 볼 선수가 없어서 제임스가 라이트백에 내려가야죠. 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임스 카이세도를 미드필더에 못 쓴다. 음. 그러면 아마 산토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음. 산토스, 엔조, 파머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중원에서 그러니까 포백 앞에 수비력이 이게 산토스 혼자로 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첼시 중앙 수비가 만약에 단단하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저는 맨시티 상대로 어쨌든 리세임스나 귀스토나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있다라고 치고 바르셀로나를 상대했던 것처럼 물론 지금 한지 플릭의 바르셀로나만큼 이 펩시티가 라인이 높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냥 3윙 포워드 앞에 놓고 던졌잖아요 공. 그게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 느낌에 첼시 수비 라인이 너무 불안해요. 그러다가 그냥 얻어맞고 뚫릴 것 같은 느낌? 이번에도 보면 막 미스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나올지 지금 그 축제몽 얘기처럼 좀 궁금합니다. 찰로바도 이번에 그 실점하는 거 보면은 치명적이죠. 왜 거기 그러니까 저는 떨어지는 지점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리 계산이 좀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포파나가 잘할 땐 잘하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 헤헤 이러면서 뭔가 약간 뭔지 약간, 알겠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꽃밭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네. 운동 능력이나 이런 건 되게 대단히 좋은데. 훌륭하죠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야, 일로 오라고 하면서 이제 찰로바가 좀 잡아줘야 네. 되는 그런 듀오인데 저는 또 찰로바가 이번에 흔들린 게 첼시한테는 되게 어려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노팅엄전에서 느꼈던 건 후벤 디아스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 후벤 디아스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스가 좀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니코 곤잘레스가 막아주든지 돈나룸마가 막아주든지 이런 장면들이 좀 몇몇 개가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노팅엄전에서도 이고르 제주스한테 되게 힘들어했어요. 물론 제주스 좋은 선수 맞습니다만 공중볼 경합을 진짜 잘합니다. 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생 패스미스도 디아스가 한번 했거든요. 그치. 그래서 만약에 그 첼시가 그 때리는 축구 네. 한다고 하면은 디아스의 그런 폼이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시티의 스위칭 플레이가 결국에는 요즘 시티의 8연승을 이끌고 있는 핵심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쿠가 없어도 성적이 나오는 이유가 전형적인 윙어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 명이 막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첼시의 수비진이 완벽하게 갖춰진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요리할지 이런 부분들 보고 저는 또 만약에 이스테방이 선발로 나온다면 네. 이스테방과 오라일리의 맞대결 이거 되게 포인트가 될 재밌겠다. 것 같아요. 오라일리도 지금 이제 뭐 쿠쿠레아나 칼라피오리 이런 리그의 좋은 왼쪽 풀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는 오라일리도 이름을 올려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스테방도 이번 경기 본머스전에서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린 두 선수가 맞대결을 하는 모습을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요 매치도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상대 전적도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면 11 시즌 이후 네. 프리미어리그 16대 9 시티 홈만으로 따지면 10대 3으로 우세합니다. 야, 첼시가 너무 어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최근 12경기 첼시 상대 10승 2무예요. 그러니까 12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서 맨시티가 첼시 상대로는 유리한 상성을 가지고 게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스날도 맨시티한테 10경기 연속 무승이 아니라 10연패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깨긴 깼거든요. 이번에 첼시가 좀 깨기를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선수 봐야죠. 네, 주목할 선수 첫 번째 셰르키. 셰르키 축구 잘하는 셰르키. 축구 잘하는 셰르키. 근데 네. 진짜 졸라 잘합니다. 잘하죠. 네, 진짜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보는 맛이 있는 선수예요. 어떤 플레이를 할지 약간 그 당첨 이 박스에 손 넣어서 추첨을 하는데 다당첨이야. 근데 뭐가 나올지를 모르겠어.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리옹 때 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펩의 그 위대함을 느끼는 게 펩은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너 내 바운더리 안에만 들어와. 그럼 내가 다 가르쳐서 그러니까 인생 바꿔줄게. 네. 뭐가 이런 느낌이에요. 세메뉴한테도 그런 뭔가가 느껴졌으니까 갔겠죠. 그러니까 무혈 입성할 수 있는 팀들도 있었단 말이야 분명. 근데 축구적으로 향상하고 싶다? 그러면 맨시티 간다. 왜? 펩이 있으니까. 이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면서 약간 머릿속에 칼빈 필립스가 싹 아하. 지나가면서 서로에게를 네. 저로에게를 놓친 뭐 그 선수가 생각나면서 셰르키는 뭐 찾아보니까 리그 도움 1위, 기대 어시스트 1위, 90분당 기회 창출 1위, 빅찬스 메이킹 1위. 저는 놀라운 게 빅찬스 메이킹 1위라는 게 그러니까 셰르키가 경기 그 소화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간에 들어왔어요. 부상도 있고 막 네네네. 그래가지고. 근데도 이제 그냥 생으로 따졌을 때 빅찬스 메이킹 1위라는 거 보고 셰르키 진짜 대단하죠. 엄청 잘하는구나. 진짜 뭐 가장 최고의 영입은 이렇게 싸게 데려온 셰르키구나. 뭐 이런 느낌 들어서 셰르키가 이번 경기에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첼시는 이스테방입니다. 저는 이스테방은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마레스카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하면서 네. 내보낸다고 생각해요. 뭐 부상 방지를 위해서 너무 무리시키지 않고 또 출전 시간도 어느 정도 조절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이스테방은 어린 선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쓰면 우리가 오래 못 쓸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나. 그래서 이스테방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그렇게 뛰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네투를 쓸지 이스테방 쓸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발로 한번 나오는 거 보고 싶어요. 괜찮다. 네, 실력적으로도 괜찮고 사실 이스테방도 어린 선수니까 이런 큰 게임 한번 계속 뛰면서 네. 데이터 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스테방 한번 또 중요 선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새해 첫 정규 라운드죠. 왜냐하면 주중 라운드는 지금 걸쳐져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스코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머스 대 아스날. 저는 아스날 3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아스날이 기세를 막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본머스가 최근 실점이 많은 것도 한몫한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저는 그래도 1실점 정도 할 것 같거든요. 본머스는 의외로 좀 그 서로 두드리는 그런 거는 좀 하는데 사실 실점에서 못 막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 0대2 아스날 승. 세메뉴가 없을 거다. 그러면 클린시트 가능하다. 오늘 마지막에 이거 먹히면 안 됐었는데 클린시트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제 두 골 차는 똑같아요. 근데 0대2냐 1대3이냐. 리즈맨유. 리즈맨유는 저는 2대2. 2대2 무승부. 네, 서로 타이트한 경기가 진행되다가 결국엔 승자를 못 가릴 것 같고 저는 뭐 이 경기 살짝 거칠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더비기도 하고 리즈가 워낙 또 그런 혈기왕성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리즈의 세트피스 공격 2골 중에 1골은 그걸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습니다. 무승부를 예측을 한 거고 저는 2대1 리즈 승. 리즈 승. 맨유 나 이번 울버햄튼 경기 좀 충격적이었어요. 라메스 아니었으면 졌습니다 여기. 네. 근데 리즈 원정 어려워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리즈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주중 리버풀 경기 하고 있으니까 그 노스웨스트 두 팀을 다 만나는 거예요. 부담되긴 할 텐데 저는 기세적으로 봤을 때 리즈가 지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 대 선더랜드. 저는 토트넘 2대0 2대0입니다.
서로 부진한 득점력이 있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뭔가 선덜랜드한테 안 먹히고 버티면 완벽한 득점은 아닌데 약간 골 비슷한 골을 넣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대0 정도로 토트넘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대1 무승부. 토트넘은 홈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되게 바뀌었는가라고 물으면 아닌 것 같고요. 선더랜드가 네이션컵 때문에 차출돼서 그때의 강력함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1대1 무승부. 지금 2개 다 갈렸죠. 앞에 본머스 아스날만 갔고. 풀럼 리버풀. 네, 풀럼 리버풀 저는 2대1로 리버풀 승. 2대1의 리버풀. 리버풀은 좀 분위기 좋고 크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을 때 꼭 2대1로 이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버풀에게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풀럼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풀럼도 엄청 득점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다득점 못할 것 같고 리버풀이 이 부분 이용하면은 어느 정도 득점하면서 한 골차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거 1대1 무승부. 오. 네. 다 다르게 갑니다. 1대1 무승부고요. 지진 않을 것 같아요 리버풀이. 근데 풀럼의 기세로 봤을 때 이거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자 마지막 맨시티 대 첼시. 네, 맨시티 첼시는 저는 3대1 시티 승 이렇게 봤습니다. 첼시 센터백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 12월의 분위기도 안 좋고 위닝 멘탈리티가 시티가 살아 있어요. 이게 그 누구지? 썬덜랜드와의 경기를 좀 보고 예측을 하고 싶은데 그지.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어떻게 됐을까? 썬덜랜드 어떻게 됐죠? 썬덜랜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썬덜랜드가 이겼다면 화풀이를 뭐 첼시한테 그치, 하지 그럴 수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있어서 어쨌든 저는 맨시티 첼시는 맨시티 승 예상해 봅니다. 저 이거 3대0 맨시티 승. 첼시한테 뭔가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맨시티의 강력함도 있고 첼시가 제가 뭔가 믿기에는 아스날 입장에서 믿기에는 너무 등락이 심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리고 카이세도가 안 나오는 것도 크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서 좀 생각한 건데 첼시에 그나마 희망 포인트가 있다면 첼시가 이틀 더 먼저 게임을 했다는 거. 그죠. 휴식. 네. 체력. 근데 시티는 베스트 11이 거의 계속 뛰고 있다는 그치. 거. 그 부분 정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가 갈렸습니다. 승패만 놓고 봤을 때 과연 봐야죠. 벌칙하죠. 네. 네. 2대죠? 2대. 2대. 어디 업어서 간 거죠? 네. 뭐 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엉덩이 한번. 좋아요. 엉덩이 좀 아픈데. 참고로 팬티는 안 입습니다. 진짜요? 네. 축구 선수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네. 저도 이제 안 입는 게 편해가지고. 오케이. 땡겨주세요. 요건가요? 둘. 갑니다. 네. 셋. 나버렸네. 졸라 따가워. 와 씨. 미끄러져 버렸네. 근데 한 대가 더 나왔네. 갑니다. 잠깐만요. 네. 셋에 갑니다. 하나, 둘. 예상했는데 자 이거 네. 다음부터 2대를 기본으로 합시다. 오케이. 네, 2대부터 합시다. 2대부터 해서 혹시 그 다음 그거에 그 노팬티로 올 수 있나요? 오겠습니다. 오케이, 노팬티로 와서 꼬추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2026년 네. 첫 번째 번칙으로 이게 나갔으니까 네. 26년부터 우리 2대가 올립니다. 2대. 네.